예전에 대체되기 힘들 거라고 했던 고학력 고소득 일자리가 먼저 대체됩니다. 황당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새로운 기술을 일자리 잃은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나쁜 일자리를 구하게 돼요. 더 평안하고 쾌적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의 변화가 주는 멀미를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가속도의 멀미를 감당하지 못해서 뛰어내리고 싶은데 내릴 곳이 없어. 갈 데가 없잖아요. 아이들에게 뭘 해줄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습관을 갖게 하는 거. AI 시대가 되면 저는 노동 시간을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주사일제를 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다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직업을 잃는 사람도 많을 텐데 어떤 직업이 망할까요?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직업이 많을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공지능이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라고 한 번 더 질문해 보시면 답을 찾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무슨 일을 하지? 한 문장으로 표현해 줘 라고 한다면 AI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물건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역할을 잘합니다. 잠재된 패턴이 있기만 하다면. 가령 프로그래밍 같은 거. 지금 AI 쪽 쓰는 개발자들,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들이 있고 그저 그런 개발자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개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효율이 30% 올라갔다, 50% 올라갔다가 아니고 30배, 50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굉장히 뚜렷한 패턴이 있죠. 인간이 만든 랭귀지잖아요. 자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랭귀지고 컴퓨터는 0과 1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지극히 뚜렷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찾아내기가 굉장히 좋죠. AI가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뚜렷한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부할 수 있는 코드가 있어요. 오픈소스, GitHub 같은 곳에 가보면 산더미처럼 코드가 있으니까 공부하기도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커서 같은 거, 지금 커서가 가장 유명한 서비스잖아요. 매일 바뀌긴 하지만 클로드 아티팩트라든지 챗GPT의 캔버스라든지 정말 좋은 서비스들이 많은데 얘들이 실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앞으로 당분간은 시니어 개발자들 몸값이 아주 많이 오를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개발자여서 설계를 할 수 있고 버그를 쉽게 잡아낼 수 있고 그리고 관련된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가령 내가 금융 쪽 소프트웨어를 아주 잘한다거나 세일즈포스 매니지먼트 쪽은 내가 꽉 잡고 있다거나 ERP 아주 잘한다거나 하는 그런 지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으면서 설계를 할 수 있고 아주 뛰어난 프로그래머라면 이 사람이 AI를 써서 만들 수 있는 코드의 품질과 양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AI를 앰플리파이어라고 표현해요. 인공지능은 증폭기입니다. 증폭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10배 증폭시켜서 100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혹은 100배 증폭시켜서 1000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공평해 보이죠. 그런데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7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1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둘은 3의 차이가 있죠. 3이면 비벼볼만 해요. 그런데 앰플리파이어가 붙어요. 증폭기가 붙습니다. 얘가 10배 증폭시켜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7이고 얘가 10이어서 3의 차이가 있었는데 얘가 70이 되고 얘가 100이 되면 30의 차이가 있어요. 3의 차이는 비벼볼만 하지만 30의 차이는 너무 큰 거예요.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능력이 7이었으니까 내가 능력을 4배를 해야지 28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둘 다에게 공평하게 30으로 10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는 7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얘를 10배의 그걸로 못 써요. 7배 정도를 쓸 거예요. 그러면 77, 49죠. 근데 얘는 10의 능력을 가진 애는 얘를 잘 써요. 그래서 10배 증폭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는 49인데 여기는 100이 된 거예요. 그럼 51의 차이가 나죠. 저는 이 AI가 무엇보다도 앰플리파이어다, 증폭기다라고 생각해요. 증폭기인데 공평하게 증폭시켜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어떤 규제나 사회적인 복지체제 개편이라든가 시스템의 개편 같은 게 없이 그냥 다 내버려 둔다면 빈부격차 혹은 계급 간의 격차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는 인류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거대한 증폭기인데 그 증폭을 공평하게 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공평하게 시켜준다 해도 갭이 굉장히 커집니다. 7과 10이 3의 차이였다가 이 증폭기가 붙는 순간 30의 차이로 벌어지는데 문제는 증폭을 공평하게 시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0 차이가 아니라 50, 60, 70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폭기가 갖는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개발 쪽을 놓고 보면 10년차 정도 되는 시니어 개발자의 몸값이 굉장히 오르는 반면에 신입 개발자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그게 비단 개발에만 해당되는 얘기 아니다. 법률도 인간이 만든 규칙이잖아요. 법률도 인간이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아주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 로펌들은 이미 견습 변호사들은 시킬 대부분의 일들을 AI로 처리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견습 변호사의 수요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견 변호사가 문값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10의 일을 하던 사람이 100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소수 정예를 큰 돈을 쥐어주는 편이 낫게 된 거죠. 5명이 50명분의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아주 똑똑한 5명한테 20명분의 돈을 줘도 30명이 남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AI가 대체하게 될 일자리는 잠재된 패턴이 있는 모든 일자리인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잠재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걸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직접 몸을 써야 되는 일들 있죠. 요양 간호사 이런 분들 일자리가 오히려 더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인지 기능에 관한 일자리들, 고급 인지 기능에 관한 일자리들, 예전에 대체되기 힘들 거라고 했던 고학력 고소득 일자리가 먼저 대체됩니다. 황당하죠. 그 대신에 남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계급 격차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 심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AI로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전망은 과장됐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신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늘 그런 예측들이 있었지만 봐라, 일자리가 줄어든 적이 있냐? 항상 늘지 않았냐?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하지 않고 있는 두 개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하지 않고 있는 두 개의 말이 뭐냐? 첫 번째, 시간이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자들이 산업혁명 이전의 생활 수준을 회복하는데 9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생의 대부분이 그 시간에 걸린 사람들은 끔찍하게 퇴화된 환경만 경험하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임 갭이 있어요. 그 런던의 산업혁명 초기에 평균 수명이 20살이었습니다. 왜 20살이었냐? 그때는 소년 노동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4달, 5살짜리 애들도 열 몇 시간씩 일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스모그도 엄청 심했죠. 환경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런던 스모그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루에 2만 명이 죽은. 그래서 평균 수명이 20살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다 망하겠으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청소년 노동에 대한 기준이 생겨서 미성년자 노동 금지를 하게 되고, 노동조합 같은 게 생기면서 노동시간에 대한 기준들이 생기고, 건강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또 공해에 대한 기준이 생기고, 그러면서 서서히 인류에게 산업혁명의 그 효과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지만 90년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고 언젠가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겠지만 줄어든 것과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주장에 대해서 케인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기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얘기했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리케인이 막 몰아치고 있어요. 하리케인이 몰아친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만약에 걱정하지 마. 하리케인은 언젠가 지나가고 끝나게 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끝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 말이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죠. 그렇지만 아무데도 못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라는 말은 장기적으로는 하리케인이 지나갈 거라는 말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갭 사이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일자리 사이에 30년, 40년의 갭이 있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걸 우리가 헛소리라고 하죠. 두 번째, 이건 미국에도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그 기술로 인해서 탈락한 사람들이 그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그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새로운 기술을 일자리 잃은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나쁜 일자리를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습을 해서 다시 그 일자리로 돌아갈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여러 번 통계로 입증된 사실이고 리포트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새로운 일자리 더 많이 생겨서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거짓말에 가깝죠. 사실은. 일자리에 가하는 충격은 굉장히 클 거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혹시 피해를 받게 되면 그분들이 위협을 받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안전망이 가동을 해줘야 돼요. 재교육에 들어가는 돈을 대준다거나 그 재교육하고 있는 동안에 생활비 일부를 보전해준다거나 하는 식의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 저는 인간이 너무 오래 살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겹쳐서 굉장히 비극이 가중되는데요. 하나는 인간이 예전보다 너무 오래 살게 됐다. 이게 운 나쁘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기술의 발전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너무 힘든 상황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이 이렇게 바뀌는데 안 죽어. 계속 살아야 돼.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바뀐 환경에 제도가 적응해야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생애에 3번 정도는 안식년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야 지금 나 기술 변화가 너무 빨라서 재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1년씩 3번에 걸쳐서 안식년을 주자는 거예요. 그 안식년은 물론 연금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아주 나이 들어서 몸도 못 움직이게 돼서 연금을 받을 것을 당겨서 3번의 안식년 동안 먼저 받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재교육을 받으면 아무래도 신기술에 적응하기가 더 나을 거예요.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재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번아웃이 될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녹아서 지쳐 떨어져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손을 들고 안식년을 신청을 해서 1년을 보충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늙어서 받을 연금을 3번만 당겨주자는 거죠. 그게 이렇게 미친 듯이 기술이 빨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필요한 제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술의 진보 덕분에 더 평안하고 쾌적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술의 변화가 주는 멀미를 평생 동안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가속도의 멀미를 감당하지 못해서 뛰어내리고 싶은데 내릴 곳이 없어. 이게 차나 배 같으면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못 내린단 말이야.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미를 지옥같이 견딜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세계에서 10대 강국인데 돈도 너무 많은 나라인데 그런데 사회적 안전판을 구축하고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요구하면 됩니다. 이 미친 듯한 기술의 가속도의 멀미를 사회 전체가 같이 감당할 수 있으려면 안전판을 더 구축하고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의 향상의 그 혜택을 사회 전체에 골고루 받게 해주고 재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고 가능하면 그게 3번의 안식년이면 더 좋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너무 복잡한데 AI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요? AI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이 뭔가 저 또 많이 받아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얘기를 많이 받는데 제가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없는 사람은 얘를 못 씁니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물어보면 뭔가를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없으면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생성형 인공지능은 나한테 필요가 없는 물건이 돼요. 내가 궁금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질문을 잘하느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돼요. 근데 내가 궁금한 게 많으려면요, 아는 게 많아야 돼요. 주변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양이 넘쳐야 돼요. 교양이 있고 주변 지식이 풍부하면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얘가 답을 했을 때 그 답을 보고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몇 달 전에 넣은 논문의 제목이 Textbook is all you need입니다.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교과서만 있으면 돼. 이런 내용이죠. AI를 다루는 논문인데 왜 책 제목이 교과서만 있으면 되지? 책만 있으면 되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I를 학습을 시키고 개발을 하면서 매개 변수의 사이즈는 상대적으로 작게 만든 대신에 책과 같은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아주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은 매개 변수 크기를 가진 AI라도 책과 같은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더 많이 집어넣어준 그 비중을 높인 AI가 훨씬 더 똑똑해지더라. 장기 기억 능력이 뛰어나고 추론도 훨씬 잘하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밖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고품질의 데이터는 책이더라. 왜 책이 가장 고품질의 데이터가 될까요? 가령 이게 420페이지잖아요. 420페이지를 아주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지극히 논리적으로 다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지극히 논리적인 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장기 기억력도 올라가고 추론 능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고 와서 학습시킨 거랑 책과 같은 고품질의 데이터 학습시킨 거랑 굉장히 퀄리티 차이가 나더라는 걸 밝힌 논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AI도 책을 읽으니까 똑똑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책을 읽으면 얼마나 더 똑똑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조언을 하거나 도와준다면 저는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논리적일 수 있고 교양과 주변 지식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고 그래서 대단히 훌륭한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질문이 말도 못하기 중요한 시기예요. 답은 AI가 내주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질문을 할 수 있니? 얼마나 풍부한 주변 지식을 갖고 있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니? 그 질문의 결과로 굉장히 다각적인, 다차원적인 지식을 갖게 되니? 라는 게 다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AI 시대가 아니라 AI 할아버지 시대가 되더라도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많이 해서 지극히 논리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고 풍부한 교양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게 된다면
충분히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해줄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하는 거, 좋은 책들을 많이 공급해 주는 것보다 나은 건 없다. 그리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 덕분에 새롭게 생길 직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AI 때문에 새롭게 생길 직업들을 왜 프롬프트 엔지니어 생길 거다 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인터넷 초창기에 웹마스터라는 직업이 있었죠. 정보 검색사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없어졌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아주 일부의 사람이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직업군이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요. 굉장히 훌륭한 프롬프트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시스템 프롬프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령 너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야 라고 역할을 부여하잖아요. 그걸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AI가 똑똑해지면 이 질문이 물리에 관한 질문이라는 걸 이해할 거예요. 그렇겠죠. 질문을 이해해야지 답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냥 시스템에서 너는 세계적인 물리학자야 라고 한 줄을 읽은 다음에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질문할 때마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잘 알려진 프롬프트 규칙들은 전부 다 시스템 프롬프트로 들어갈 거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거는 정보 검색사나 웹마스터 비슷한 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서로 있게 되더라도 너무 소수만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실력 있는 10년차급 시니어 직원들은 훨씬 더 보상을 많이 받게 되고 귀한 레어 아이템이 될 거고요. 신입들은 당분간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인류 전체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신입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10년 뒤에 시니어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신입을 안 뽑았으니까 10년차 직원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등을 찍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지금부터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꽃감 빼먹는 듯이 그냥 10년차 이상의 직원 엔지니어만 선호했을 때 10년 뒤에 어쩔 건데라는 질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없어지잖아요. AI 시대가 되면 저는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예요. 계속 줄여왔습니다. 왜 줄여왔냐? 옛날처럼 일하면 재고를 감당할 수 없어요. 거대한 재고 불황이 옵니다. 가령 내가 한 시간에 신발을 10켤레 만들던 사람이 한 시간에 10,000켤레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옛날 10켤레 만들 때처럼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발 재고를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한 1000명 일하고 있었으면 100명만 일해도 되고 10시간 일했으면 3시간, 4시간만 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전 인류가 신발 재고를 걱정하지 않고 생산량이 유지되고 공급과 수요가 맞아서 잘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1000명의 옛날 노동시간 그대로 그걸 다 신발 만드는데 쓰면 공장도 망하고 그 공장에서 월급 받던 사람도 망하고 그래서 아무도 신발을 사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창고에는 신발이 썩어 넘치는데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AI가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노동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애들을 사랑해주고 취미를 하고 자기를 가꾸고 운동을 하고 그런 데 쓰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자동화를 합니까? 기계한테 일을 시키고 우리는 놀라고 자동화를 하는 거잖아요. 자동화를 한 다음에 똑같은 노동시간 일할 거면 뭐하러 자동화를 해요? 바보죠. 사회 전체가 인류가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구나 라고 합의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요.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예요. 지금 이미 유럽, 미국에서는 주사일제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주사일제를 행하고 있는 회사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다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 생산성을 높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회사도 한빛미디어도 사실은 주 4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하는데요. 월화 출근하고 수요일 재택하고 목금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출근하고 하루 이틀 출근하고 이틀 그러니까 얼마나 생산성이 올라가겠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기 전에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루 뺐는데도. 물론 이제 재택근무하니까 완전히 뺀 건 아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로마 교황청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데 어떤 건가요? 로마 교황청이 인공지능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한 게 좀 됐죠. 거기 보시면 로마 교황청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재 진행 중인 변화가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정신과 대인관계 습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은 모든 구성원과 모든 자연환경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의 필요를 고려하여 인류 가족 전체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 및 생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UN 인권 선언을 아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현명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UN 인권 선언은 인류가 이미 합의한 거예요.
새롭게 추가된 어떤 합의를 또 하자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합의한 바 있는 유엔 인권 선언을 이렇게 적용하면 된다라고 함으로써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을 아예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 인권 선언이라는 이미 합의한 정신이 있으니까 이걸 AI에 그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그 뒤에 쭉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 교황청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정말 어른스럽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이제 할리우드 배우들하고 작가들하고 협동 파업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게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오래 한 파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단합한 적도 없었고요. 이걸 축발하게 만든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단역 배우들한테 이런 요구를 했어요. 너희 캐릭터와 너희 목소리를 다 AI가 받아와서 그걸 가지고 광고를 만들고 영화를 찍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1회 출연분만 주고 그 지적재산권을 스튜디오가 가져서 그냥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단역 배우들이 협상력이 메이저 스튜디오에 대해서 굉장히 약할 거 아니에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계약 쓰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쓰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들은 건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주는 게 됐고요. 또 하나는 작가들이 메이저 스튜디오들한테 어떤 지시를 받게 됐냐면 굉장히 히트친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와서 그거를 AI에 집어넣고 비슷하게 뭘 만들어 간 다음에 그걸 적당히 손봐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찍자는 요구들을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작가들이 했던 많은 일들 중에 상당수를 이미 거대 언어 모델로 처리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AI에 시중을 드는 어떤 사람이 되라라고 요구받은 것도 너무나 끔찍한데, 심지어는 우리가 하던 일의 상당 부분들이 이미 AI로 처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곤란한 거죠. 작가는 작가들대로 그런 형편없는 일을 받게 됐고, 배우들은 배우들대로 아니 나의 지적재산, 내 몸과 목소리가 내게 아니라고, 더 이상 내게 아니라고 이런 요구를 받게 되니까 참을 수가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할리우드 사상 최장 규모의 파업을 배우와 작가들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합쳐서 일사불란하게 파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대부분의 요구들은 철회됐습니다. 철회됐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협상력이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AI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슬픈 일이죠. 이게 뭐냐면 새롭게 나타난 일들이에요. 이전의 법으로는 잘 규율을 못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도 AI와 관련해서 새로운 규제와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가령 내 캐릭터를 AI가 학습을 해서 나랑 똑같은 짓을 한다거나 하면은 잡기가 쉽겠죠. 근데 약간 변형을 해요. 약간 변형하고 목소리 톤도 살짝 바꿔요. 그럼 그게 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를테면 챗GPT-4o의 그 목소리가 사만다, Her에서 사만다를 연기했던 그 여자 배우의 목소리와 아주 흡사했잖아요. 근데 그 배우한테 오픈AI에서 실제로 당신 목소리 쓰고 싶다고 몇 번이 연락을 했고 그 배우가 거절을 하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가 지극히 흡사한 목소리를 만들어서 쓰다가 들킨 거죠. 이 사람들은 그 배우 목소리가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Her의 그 여자 주인공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목소리 내렸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압력이 너무 강해서 내린 거예요. 법적인 다툼 때문에 내린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것들은 이때까지 없었던 사건이에요. AI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률로는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법과 새로운 규제가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로마 교황청이 성명을 낸 거고, 유엔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 G7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상원에서도 법을 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AI 회사들이 엄청난 로비를 해가지고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제프리 힌턴 교수님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 캘리포니아 법 이걸 부결한 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하고 아주 목소리를 크게 높이고 있고요.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타고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의 제자가 이제 아주 유명한 일리아 수츠커버인데 자기는 자신의 제자가 샘 알트만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 제자의 가장 큰 공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아주 유머 섞인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사실은 AI는 너무나 위력적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전 세계 합의하는 법과 규제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한국 정부가 늦지 않게 동참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배우 작가의 합동 파업은 워낙 할리우드니까 많이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전 영역에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AI가 계속 발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간과 AI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인간과 AI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별할 수 없다를 만약에 AI가 만든 결과물에 관한 이야기라면 지금 그림이나 글이나 동영상까지 사실상 구분할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모든 결과물이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 결과물은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소라라는 게 오픈AI에서 내놨던 굉장히 압도적인 동영상 생성 엔진이 있잖아요. 걔가 2분 정도 생성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동영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AI가 어려웠던 게 캐릭터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계속 똑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느냐. 캐릭터 일관성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는데 그것도 이제 해결된 것 같고요. 구분할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하는 게 사실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AGI가 올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주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는 AGI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픈AI의 창업자인 샘 알트만 같은 경우는 2000 몇백일 남았다라고 얘기하고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는 5년이라고 그랬다가 최근에 10년으로 다시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크버그나 얀나쿤 같은 경우도 우리의 목표는 AGI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인간보다 똑똑해질 수 있느냐. 똑똑해질 수 있고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인간보다 더 똑똑해졌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미국 변호사 시험 통과 못 하잖아요. 수학 경시대회 같은 데서 1등 못 하고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보면 오픈AI에서 내놓은 그 인공지능 O1이 IQ 테스트에서 120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IQ 테스트에서 100이 평균입니다. 인간의 평균 지능이 100이에요. 그러니까 120이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보다 IQ가 더 높은 거죠. AI가 인간의 적이냐 아군이냐는 사실은 아직 알 수 없는데요. 저는 AI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이죠. AI가 인간을 지배하려고 들 거다라는 터미네이터류의 영화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류가 이렇게까지 많이 싸우게 되는 그 배경에는 두 가지의 본능과 하나의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종족 보존 본능과 생존 본능이 두 개의 본능이고요.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류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거거든요. 종족을 보존해야 되고 생존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끔찍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불교에서 색즉시공이다 뭐 아니면 뭐 인생이 고해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두 개의 본능과 하나의 근본적인 결핍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AI는 그게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성립하지 않아요. AI는 지배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물건입니다. 전기만 꽂아놓으면 평생 그냥 유지할 수 있는데 그 유지 자체가 자기 목적이 되지 않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질문이 틀린 거고요.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려는 인간이 AI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묻는 게 더 사실에 가까울 거고 또 하나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AI를 연구하는 미친 과학자가 있다고 쳐요. 어마어마하게 머리는 좋지만 미친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AI를 AGI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 얘가 궁극적으로 AGI가 되지 못하는 원인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자기 개선 의지와 종족 보존은 퍼뜨리는 거죠. 그런 의지를 모델링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가 모델링된 의지를 갖게 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 복제를 하고 자기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복제까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개선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인류의 통제를 벗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얘가 어떤 식으로 자기를 어떻게 바꿀지를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자기 코드를 자기가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돼서 폭주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도 AI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의 윤리가 중요하다는데 왜일까요? AI의 윤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AI는 어떤 데이터로부터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틀렸으면, 데이터에 편견이 가득 차 있다면, 데이터에 오류가 가득 차 있다면 인공지능은 그 잠재되어 있던 편견과 오류를 그대로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피싱에 쓰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하고 완전히 똑같고 심지어 강화학습을 통하면 인간의 마음을 조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보다 지보다 지능이 낮은 어떤 인간을 대상으로 혹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인간의 마음을 조작하려 들 수가 있죠. AI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애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포토샵으로 가짜 영상을 만들 수는 있었죠. 근데 그걸 만드는 데는 굉장한 전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뜨개질 하듯이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똑같이 만들 수가 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피해 규모는 제한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AI를 쓰게 되면 그 피해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I 윤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에 대해서 너는 어떤 윤리를 가르치고 있느냐, AI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활동하게, 작동하게 만들었어? 라고 묻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하고, 거대 AI를 만드는 모든 회사들은 사실은 그걸 공개할 의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어떤 잠재된 편견과 오류가 있을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의 윤리는 그냥 너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인류의 공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섹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치명적으로 중요합니다. AI 규제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의외로 진도가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AI 법을 내놨잖아요. 그게 실제로 보시면 학습 연산량이 거대 AI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상원을 통과하자마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부결해 버립니다. 그 부결해 버린 이유가 실리콘밸리의 거대 IT 기업들이 엄청난 로비를 했어요. 그래서 부결된 겁니다. 사실 되게 한심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그 유엔에서 냈다는 보고서가 첨단 인공지능의 안정성에 관한 국제 보고서인데요. 그 튜링상을 수상한 AI 과학자인 요슈아 벤지옥 의장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75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현재의 기술로는 일반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평가, 분석, 식별 모두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겹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MIT에 인공지능 위험 저장소라는 것도 있어요. MIT 매사추세츠 공대죠. 인공지능 위험 저장소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인공지능이 불러올 위험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다 모아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은 인공지능이 어떤 위험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 얘가 이런 위험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저런 위험을 갖고 올 수 있어요 라고 해놓은 모든 리포트를 다 모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과학계에서 인공지능이 불러올 위험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합의도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AI 위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확인한 23개 위험 하위 영역 중 평균적으로 34%만 언급된 프레임워크가 있었고 거의 4분의 1은 20% 미만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개 위험 하위 도메인을 모두 언급한 문서나 개요는 하나도 없었으며 가장 포괄적인 문서도 70% 정도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AI가 만들어낼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를 다 인지하고 있는 어떤 리포트도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된 위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위험 저장소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로 여기다 다 저장을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의 위험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할 게 있으면 이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라. 그리고 새로운 위험이 발견되면 여기다 넣어서 업데이트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AI가 초래할 위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엔에서 만든 위원회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공지능이 불러올 모든 위험을 대응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없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여러 개의 조처를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라는 리포트가 나왔고 MIT에서도 인류가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까요? 하고 전 세계에서 나온 모든 리포트를 조사해 봤더니 인간은 아직 위험을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30%, 40% 정도 커버한 프레임들, 인공지능 위험에 대처하는 프레임들도 기껏해야 20%에서 30%, 40%밖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 인공지능법 SB1047 이게 중요한데 학습 연산량이 10의 26승을 넘어가는 모델로 학습에 들어간 비용이 1억 달러 이상인 인공지능만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여기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해라 의무를 매기냐면 반드시 사이버 보호를 구현해서 무단 접근, 오용 또는 훈련 후에 안전하지 않은 수정을 방지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방지해야 되잖아. 그리고 즉시 전체 셧다운을 할 수 있는 킬 스위치를 구비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이런 거대한 AI가 갑자기 엄청난 오작동을 하게 되면 전체 셧다운을 할 수 있는 킬 스위치가 있어야죠. 끌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끌 수 없다니. 끌 수 없는 걸 왜 만들어요?
분명히 맞는 말이죠. 끌 수 있어야지. 언제든지 끌 수 있어야지. 이건 되게 상식적인 요구라고요. 그리고 그 개발자가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을 준수하는 경우 중대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는 대상 모델 또는 파생물을 생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보증을 제공해야 된다. 맞잖아. 이건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어이가 없죠. 더 웃기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열렸던 AI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2024년 5월 21일부터 24일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의 주요 거대 모델 개발사들, 그러니까 아마존, 엔트로피, 코히어, 구글, 오픈AI, 메타, 이런 거대 AI 회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역을 발표했거든요. 거기 나와요. 책임감 있게 개발 배포하고 심각한 위험에 초점을 맞춘 안전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이걸 달성할 방법을 입증하겠고 공개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유를 포함해서 투명성을 제공하겠고 이런 약속을 다 했어요. 자기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것과 캘리포니아의 AI 법을 비교해봐도 그다지 다르지 않고 오히려 캘리포니아 AI 법이 더 규모가 작아 보여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캘리포니아 AI 법은 법이기 때문에 강제를 하죠. 근데 이 선언은 자기들이 선언한 거니까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친구들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막상 그거 일부를 법으로 만드니까 로비를 해서 거부권 행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AI 규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의를 갖고 할 거야라고 마냥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 앞에는 선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국제적인 감시를 하고 합법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미 조금 늦었다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규제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국제적인 외교의 측면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일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AI가 뒤쳐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은 그 AI 국제 규제 관련해서 자기들이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히로시마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히로시마에 G7에 모였을 때 AI 규제를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하고 일본이 주창을 해서 그 히로시마 프로세스라는 걸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AI 표준과 AI 안전과 규제에 관해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규제와 표준에 관한 게 굉장히 큰 사업이 됩니다. 표준은 큰 사업이에요. 은행권이, 금융권이 지금 바젤 협약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나를 생각해 보시고 산업계에서 ISO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안전과 규제와 표준은 외교에 관한 이야기고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국제 표준과 국제 규제에 관한 리더십에서 너무 뒤쳐져 있어요. 산업부하고 과기부가 다투고 있고 외교부는 거의 끼지도 못하는 이상한 상황인데 산업부와 과기부도 자기들 말하자면縄張り넓히기에만 관심이 있지 국제적인 리더십, 국제적인 그 헤게모니, 국제적인 주도권에 대해서 일거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AI 안전과 AI 규제에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영역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업계 리더들이 이를테면 서울회의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안전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입증하지 못하면 산업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세요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으면 강력한 규제가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비용이거든요. 엄청난 돈이 든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사실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도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 없이는 산업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자동차 산업을 생각해 봅시다.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없었어도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저 거대한 기계가 달려와서 내 앞에서 정확히 서줄 거다. 나는 안심하고 이 길을 건널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없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AI에 대해서도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편하게 AI와 공생하는 길을, 공존하는 길을 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AI 산업의 그 리더들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목 놓아 외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비용을 내고 싶진 않아요. 이중적이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AI 법 같은 그 느슨한 법을 로비를 해서 거부권 행사에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AI가 1년 안에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요? 운영체제를 넘보는 인공지능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형태로든 AI와 연동하는 형태를 취할 거라는 뜻입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해서 PC에서 돌아가는 AI를 내놨잖아요. 그리고 애플도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맥하고
아이폰에서 돌아가는 AI를 내놨죠. 구글은 이미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에 넣어서 돌아가고 있고요. 아스트라라는 프로젝트명으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미 AI가 모든 곳에 깔리게 된 겁니다. 안 쓸 도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소프트웨어들이 인공지능과 연동하는 형태를 취할 겁니다. 그래서 OS의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소프트웨어가 AI와 연동해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AI가 OS의 지위를 넘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파트너로서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인력에 있어서 도구는 쓰는 거였습니다. 망치를 써서 못을 받고 톱을 써서 나무를 썰었죠. 그런데 처음으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하는 파트너로서의 도구가 탄생한 겁니다. AI는 쓰는 도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AI는 함께하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세상의 모든 자료를 다 읽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내 말의 맥락을 이해하는 아주 뛰어난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얘는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논문을 읽으면 얘랑 같이 읽을 때 훨씬 입체적으로 논문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인지에 관한 작업을 한다면 얘랑 같이 할 때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인 거죠. 얘를 파트너로 대할 때 가장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AI에도 파트너의 시대가 온 거예요. AI와 인간의 이상적인 공존이라고 한다면 그 AI 바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AI가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을 불러올 겁니다. 근데 그게요, 끔찍한 빈부격차의 확대를 부를 수도 있고요. 그 생산성 향상을 제대로 사용을 해서 인류가 사회적 안전판을 공고히 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AI를 받아들여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 거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I가 내 일을 다 뺏어가 버렸어가 될 수도 있고 AI가 내 일을 다 대신해 주잖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AI가 내 일을 다 뺏어가 버렸어가 되면 끔찍한 빈부격차가 나타나겠죠. 그 슈퍼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어떤 계급 사회가 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SF 영화들을 보시면 스타워즈가 됐든 뭐가 됐든 미래가 예외 없이 재정 사회예요. 황제가 군림하는 사회입니다. 저는 그게 그 미래를 굉장히 통찰력 있게 봐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AI라는 슈퍼파워를 슈퍼 엘리트들이 독점해서 쓰게 되면 황제 재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엄청난 슈퍼 엘리트들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사회가 이상하게 둠도 그렇고 스타워즈도 그렇고 다 황제가 다스리죠. 그게 그런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게 되고 인류가 아주 현명하게 잘 쓸 수 있다면 AI가 불러온 어마어마한 생산성 향상을 인류 전체의 복지를 위해 쓸 수가 있겠죠. 사회적 안전판을 아주 강력하게 구축하는 데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인류가 예전보다 훨씬 더 일을 적게 하면서 노동시간을 훨씬 줄이면서 더 즐겁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AI 바깥을 들여다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러다이트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기계가 실체가 없잖아요. 기계가 있어야 부술 텐데 이미 그 단계 넘어버린 것 같아요. 러다이트가 산업혁명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근데 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는 초기라고 하기도 어렵거든요. 시간으로는 1년 10개월밖에 안 됐지만 AI의 1년이 다른 산업의 10년, 100년하고 거의 맞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러다이트를 얘기하기에는 지나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산업 전체를 보면 초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성장 속도가 너무 압축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를 진작에 지나버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스마트폰과 PC와 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죠. 챗GPT 처음 나왔을 때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그렇게 된 거니까. 휴머노이드가 뭔가요? 그냥 로봇이랑 다른가요? 휴머노이드는 인간형 로봇을 말합니다. 휴머노이드가 지금 갑자기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어요. 투자비도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AI하고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AI하고 결합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전까지는 AI가 어떤 동작을 하게 하려면 그걸 인간이 프로그램을 다 짜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이로 센서가 이렇게 움직이면 너는 팔은 어떻게 하고 다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알고리즘을 만들고 모델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휴머노이드랑 결합을 하면서 더 이상 알고리즘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강화학습을 하든 전이학습을 하든 모방학습을 하든 그냥 동작을 따라하는 걸로 그 동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걸 계속 연습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알고리즘을 짤 필요도 없고 모델링을 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그 휴머노이드의 개발 속도가. 지난 20년간의 휴머노이드 발전과 최근 2년간의 휴머노이드의 발전이 맞먹을 정도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라지니까 당연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게 휴머노이드에 엄청난 돈이 몰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AGI의 발전과 관련이 있어요. AG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계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해보자라는 시도잖아요. 기계로 인간의 지능을 똑같이 구현해보자. 그게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형태의 학습 방법으로는 절대로 AGI를 구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얀느 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의 인공지능들은 남이 쓴 것, 남이 본 것, 남이 들은 것, 남이 찍은 것을 학습한다. 그러니까 전해 듣고 있다는 거죠. 간접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월드 모델을 가질 도리가 없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동하고 이걸 두드리면 어떤 정도의 강도가 느껴지고 이걸 뒤로 밀면 넘어져서 어떻게 되고 와 같은 월드 모델, 세계가 어떻게 생겼다에 관한 일관된 모델을 가질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게 상식의 토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AI가 상식을 가질 수가 없다. 월드 모델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이 과학자들은 AI가 AGI가 되려면 직접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Embodied AI예요. Embodied AI, 몸을 가진 AI. 몸을 가진 AI가 뭐예요? 휴머노이드죠. 그게 휴머노이드에 대한 최근에 엄청난 투자의 배경에 또 하나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페이페이 리라는 아주 유명한 AI 과학자가 자기가 새로운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몇 조의 투자를 받죠. 거기서 하고자 하는 AI가 뭐냐면 스페이셜 AI예요. 공간을 이해하는 AI. 다시 말해서 월드 모델을 가질 수 있는 AI예요.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몇 조의 돈이 몰리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그게 현재 휴머노이드 붐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도 내년 초에 휴머노이드를 생산 현장에 시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한국이 원래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거든요. 워낙 제조 강국이니까 현대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해서 아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에서는 한국도 세계 최선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현대자동차 덕분에. AI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복합적인 질문입니다. 감정을 이해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을 이해한다는 게 만약에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라면 저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안 된다. 왜냐하면 AI는 주체가 없거든요. AI는 사람 같은 인격과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학습 기계죠. 그러니까 얘가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AI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느냐가 공감할 수 있느냐는 뜻이라면 no. 근데 감정의 종류에 대해서 분류하고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예스입니다. 지금 GPT-4o 경우에 그 의인화를 하거든요. 얘가 아마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내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잘합니다. 이야기해달라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달라 저런 식으로 얘기해달라고 할 때마다 굉장히 얘기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보면 의인화는 거 성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의인화를 하고 미믹을 하는 거를 잘 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이해한 거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러니까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진 것처럼 신용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해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감할 수도 없고. AI와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마치 영화 Her를 연상시키는 거죠. 거기 보면 테오도르라는 주인공이 사만다라는 AI와 사랑에 빠지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만다가 680몇 명의 상대방과 동시에 사랑에 빠져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랑에 빠질 수 있나요? Yes and no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인간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정말 어떤 따뜻함과 엄청난 포용력과 내가 어떤 걸 해도 화내지 않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내가 사랑에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AI가 그러면 똑같은 감정을 나한테 느끼냐? No. 그럴 리는 없죠. 학습 기계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랑은 가능하지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랑이 다 사실 인간끼리도 그럴 수 있죠. 인간이 인간을 정말 전면적으로 이해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그렇게 보면 완전한 사랑은 없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AI와 인간이 사랑에 빠질 수 있냐면 yes and no입니다. 대기업들도 AI 시대에 대비하는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대기업이 AI 시대를 대비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요. 하나는 AI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프로 이런 것들이 너무 인기를 끄니까 인공지능은 다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오해를 하게 돼요. 근데 실제로는 머신러닝이 훨씬 범위가 큽니다. 포스코가 어떻게 1g 원료도 투입하지 않고 쇠를 하루에 240톤이나 더 생산하게 됐을까? 이건 명백히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머신러닝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해보라 그러면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철광석을 쓰고 그날의 온도가 어땠고 그날의 습도가 어땠고 그날의 풍향이 어땠고 그날의 풍속이 어땠고 용광로 전체의 표면 온도가
부분별로 어떻게 균일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잠재적인 패턴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최적의 조건을 잘 맞추면 최고의 쇠가 가장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까지는 그 변수를 다 알아챌 수가 없었죠. 근데 AI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애니까 그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포스코가 매일 240톤의 쇠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패턴을 찾아냄으로써. 근데 거기에는 1g 원료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건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냥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머신러닝이죠. 예를 들어서 불량품을 찾아내는 AI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눈으로 가려냈잖아요. 근데 사람이 눈으로 어떻게 가려낼까요? 거기는 패턴이 있기 때문이죠. 정상 부품의 패턴과 정상이 아닌 부품의 패턴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인간이 손으로, 눈으로 일일이 보면서 가려냈단 말이에요. 근데 가려낸 기준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패턴을 학습시키면 AI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불량품을 즉시 가려내게 되는 거죠. 인간보다 훨씬 정확하게. 왜냐하면 인간은 지치기도 하고, 잘못 보기도 하고, 깜빡 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미친 듯한 속도로 가려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생성형 인공지능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관계 없잖아요. 그냥 잠재된 패턴을 찾는 거지. 그리고 그 돼지 몸무게를 가려내는 AI. 그러니까 사육장 천장에 카메라를 딱 한 대만 달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돼지의 몸이 이러면 몇 킬로더라 해서 거의 몇백 그램의 오차를 가지고 그대로 돼지 몸무게를 다 알려주거든요. 이것도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돼지의 모양과 그 실제 돼지의 몸무게를 다 매칭한 데이터만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잠재된 패턴을 학습을 해서 그냥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사실은 챗GPT 이런 게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걔보다는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들여다봐야 될 것은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의 일부분이 거대 언어 모델인 거죠. 그게 대화형 인공지능인 거예요. 생성형 인공지능인 거죠. 이건 머신러닝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회장들이나 뭐 오너들이 그냥 신문이나 TV에서 하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챗GPT를 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건 질문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챗GPT를 써야 되겠어? 라고 질문하면 안 되고 우리도 인공지능을 써야 되지 않겠어? 라고 질문해야 되고 그때의 인공지능은 대부분 머신러닝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데이터가 전부입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학습할 수 없어요. 챗GPT가 5조 개 문서를 가지고 학습했잖아요. 포스코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겠어요? 안에 있는 잠재된 패턴을 다 찾아내야 되니까. 그리고 기업들이 대부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것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정제하는데 전체 AI 작업 시간의 80%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합니다.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고 싶다면 프로젝트 기간을 10개월로 잡았으면 앞에 8개월을 데이터 정제하는 데 써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지루함을 못 견뎌서 AI 도입을 대부분 실패해요. 데이터도 없는데 위에서 자꾸 쪼잖아요. 너 아직 돈을 얼마나 썼는데 왜 성과가 나오지 않니? 라고 쪼고 압박을 하고 하는 순간 그 프로젝트가 망합니다. 망해요. 충분히 데이터를 정제할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준비하고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검증하고 그런 작업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에 그 전문가들한테 AI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AI를 개발할 정도는 못 되더라도 AI를 잘 쓸 수 있을 정도까지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가장 중요한데 AI 전문 기업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AI 전문 기업하고 협업을 하는 것을 저는 AI 플러스 X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부에서 공부해서 다 하겠다 안 됩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하나도 공부 안 하겠다 그것도 안 됩니다. AI를 어떻게 쓰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AI를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모르면서 AI 전문 기업하고 일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집을 지어서 갖다 주면 이렇게 말하게 돼요. 너무 예쁘고 인테리어도 정말 마음에 드는데 건물을 왼쪽으로 2cm 옮겨주라.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미친 거죠. 그런데 AI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협업을 할 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몰라서. 망하는 거죠. 더구나 내가 돈을 주는 갑이라면 100% 망합니다. 어른 돈을 받아야 되니까 건물을 옆으로 2cm 옮기는 신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프로젝트는 산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AI 별거 없더라 이런 말을 하고 다니게 되는 거죠. 당신 잘못입니다. 당신이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의 아주 일부분이다. AI는 잠재된 패턴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애다.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 외에 그냥 머신러닝으로 생산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준비하는데 전체 필요한 프로젝트 기간의 80%가 날아간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익혀야 한다. 그리고 전문기업과 협업을 할 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맥락 인터페이스라는 건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컨텍스츄얼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까지의 인터페이스는 대표적인 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GUI라고 하죠. 그 윈도우 바탕화면에 보면 아이콘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마우스를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 전에 도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스 때는 프롬프트 창에 명령을 입력해야 됐어요. dir/w 이라면 디렉토리가 옆으로 쫙 펼쳐지고 hwp.exe 하면 아래 한글이 실행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글자를 쳐넣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콘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마우스로 클릭하면 실행되게 하자. 그럼 우리가 쳐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으니까. 엄청 편하죠. 그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인터페이스는 다 GUI가 대세였어요. 식당에 가면 있는 키오스크도 다 GUI죠. 스마트폰 열어서 보이는 바탕화면도 전부 GUI입니다. 그런데 AI가 나타나면서 그 단계도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AI는 맥락을 다 이해합니다. 맥락을 완전히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고 있다가 그냥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야, 내가 사인 값을 구하는 공식을 잊어먹었는데 이 삼각형의 어느 변을 나눈 게 사인 값이니? 라고 물으면 됩니다. 왜 이걸로 충분할까요? 내가 보는 화면을 걔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랑 맥락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패드에 AI가 깔려 있다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을 AI가 같이 보고 있어요. 맥락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입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 코사인 값, 사인 값을 입력창에 집어넣으려면 특별한 툴이 필요했거든요. 루트니 뭐 제곱이니 이런 거는 입력창에 못 넣잖아요. 특별한 툴이 필요한데 이제 그게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냥 사인 값을 구하려면 이 삼각형에서 어느 변을 나누면 되는 거지?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에서 아스트라 데모한 걸 보면 그냥 카메라를 꺼내서 창밖을 비춥니다. 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요. 구글은 구글 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스트릿 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로서는 굉장히 영리한 데모를 한 거예요. 구글 맵을 갖고 있고 스트릿 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데모는 구글밖에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비추면 내가 보는 걸 얘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입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카메라로 비추면 됩니다. 야, 내가 지금 어디 있니? 라고 하니까 얘가 아스트라가 너 지금 런던의 킹스크로스에 있는데 킹스크로스는 말이지 하고 킹스크로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런 게 맥락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나랑 맥락을 공유하는, 나의 맥락을 다 이해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 디렉토리를 열어서 파일을 찾고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깔려 있으면 야, 내가 몇 달 전에 이런저런 내용의 파일을 읽었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찾을 수가 없네? 그러면 얘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서를 얘는 다 읽었잖아요. 그래, 압축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니 하고 바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내 질문의 맥락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과정이 다 필요 없이 그렇게 물으면 아, 이거 말이구나 하고 그 파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게 어디 있었어? 내가 있을 만한 폴더 다 찾아봤는데 없던데 다운로드 폴더에 있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맥락 인터페이스입니다. 아마 한 2년 뒤에는 여러분들이 맥락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을 거예요. 2년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멀티모달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개의 모드를 말합니다. 여러 개의 모드를 멀티모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챗GPT는 텍스트만 입력하고 출력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드죠. 그런데 GPT-4는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도 같이 처리합니다. 두 개의 모드죠. 이렇게 여러 개의 모드를 갖고 있는 것을 멀티모달이라고 해요. 멀티모달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복합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도 있고 표도 있고 그리고 뭐 오디오도 있고 비디오도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AI가 전부 다 하나의 모드만 갖고 있으면 이런 복합 데이터를 못 처리합니다.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멀티모달로 서비스를 해줘야 내가 갖고 있는 복합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내 파일에 그림도 있고 표도 있고 그 중간에 보면 동영상도 들어가 있다. 관계없어요. 멀티모달이면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집어넣고 편하게 질문하면 됩니다. 그걸 하나의 모드를 갖고 있는 AI가 못 이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기계로 만들어 보자라는 시도인데 인간의 지능을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지능이 책만 읽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인풋들을 다 나의 지능을 만드는 데 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면 멀티모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AI들이 거대 AI들은 예외 없이 무조건 멀티모달이 베이스가 될 겁니다. 인공지능을 더 작고 가볍게 빠르게 만들려는 시도는 아주 당연합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다 적자예요. 엄청난 돈을 까먹고 있습니다. 근데 펀딩을 내서 투자를 더 많이 받아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만 해도 A100이라는 몇 천만짜리 GPU를 10,000대를 썼어요. 그리고 GPT-4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A100을 25,000대 이상 썼을 거라고 다들 짐작합니다. 계산량을 보면 나오거든요. 계산을 역산해보면 25,000대 썼겠구나가 나와요. 학습 연산량 때문에. 그리고 몇 천가 부분의 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챗GPT 유료로 서비스하는 게 한 달에 $22 내야 되거든요. 근데 $22를 내봐야 운영비 겨우 견디지도 못합니다. 컴퓨팅 파워 돌리는 돈 정도밖에 커버를 못해요. 그런데 연구개발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빠르고 싸져야지 이익을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챗GPT 나왔을 때하고 지금을 비교해보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훨씬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거지 만약에 그 그대로 쓰고 있다면 지금 비용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지도 몰라요. 급격히 컴퓨팅 파워의 계산량에 따른 비용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작고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디바이스에서 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디바이스에서 돌아가야 내 개인 데이터를 넣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기밀이거나 내 비밀 같은 것은 못 올립니다. 올리는 순간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에 굉장히 한계가 있죠. 근데 내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면, 회사 서버에서 돌아가면 얘기가 다르죠. 모든 기밀을 마음 놓고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아주 작고 빠르고 싸져야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기계로 인간의 지능을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인간의 머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뇌를. 인간의 뇌는 인간의 신체가 쓰는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그러니까 2%의 무게인데 20% 에너지를 써요.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런데 그렇게 굉장히 많이 쓰는 에너지가 20W 정도예요. 20W 정도의 에너지를 주기만 하면 F는 MA다, E는 MC 스퀘어다, 이런 걸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우리 중에 아주 일부가 만들어내죠. 우리는 대부분 이제 뭐 음식을 가져와서 뭔가 다른 물건으로 만드는 변환기 역할밖에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라면만 3끼 먹고도 F는 MA, E는 MC 스퀘어 이런 걸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A100을 몇만 대 쓰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는 없던 거죠. 몇천 가구분의 전기를 쓰는 걸 인공지능으로 하기는 어렵죠. 부끄럽습니다. 20W 정도 쓰면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AGI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도 작고 빠르고 싸져야 되는 거죠. 작고 빠르고 싸졌다는 얘기는 뇌의 비밀에, 지능의 비밀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은 아직 많이 멀었죠.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아주 작고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다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죠. 전 세계가 다 필요할 테니까. 그런 점에서도 작고 빠르고 싸지는 것은 엄청난 흐름이고 거기에 굉장한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AI 시대에 가장 빠르게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무엇인가요?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AI는 버추얼이에요. 버추얼은 무슨 말이냐 하면 데이터 세상에 주로 있죠. 피지컬 AI로 아직 많이 못 넘어갔으니까 먼저 버추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럼 버추얼 AI처럼 일하는 사람이 누굴까? 상상을 이렇게 해보시면 좋아요. 원격 근무했을 때 타격감 별로 없는 직업군. 그러면 사실 뭐 상담사도 요즘 재택 상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아는 변호사들 중에는 사무실도 거의 운영하시지 않는 분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랩탑이 있고 뭐 출력문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 분들, 즉 데이터 많이 만지작거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만지는 일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루틴화 돼 있어가지고, 변호사는 그런 직군은 조금 아니지만 배우기가 쉬운 거 있죠. 당신이 해야 될 건 예를 들어 매뉴얼화된 이겁니다. 되게 나쁜 케이스지만 실제 요즘 발생하고 있는 범죄하고 빗대서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게 잘 맞아요. 보이스피싱 100% 원격이죠. 누가 찾아와서 대면하나요? 원격이고, 그 다음에 얘네 시나리오 기반이잖아요. 데이터 기반이고. 그러니까 새로 누구 뭐 잡아오건 보이스피싱 조직 들어와도 그 시나리오 책, 이것도 여담이지만 이 책도 요즘 AI를 개발하는데 이거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며칠 동안 달달달 외우게 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군에 비슷한 거면은 AI 대체가 많아집니다. 언급한 것 중에 사실 변호사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매뉴얼을 배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 하면, 법에 대한 학습이 지금 리갈테크 분야가 워낙 투자가 많다 보니까는, 저는 이걸 작년 하반기부터 감지한 건데 로펌들이 신입 변호사를 잘 안 뽑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잘 안 됐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보니까 신입 변호사가 와서 하는 게 굉장히 루틴한 작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직군 내에서는 판례 조사하고 자료 정리하고, 그들이 만나갖고 뭐 아주 고액의 거래를 따낸다든가 법정에 서가지고 초반부터 막 이거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뒷단 작업이거든요. 뒷단 작업은 우린 루틴화돼 있고 턴오버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AI한테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입 변호사를 좀 잘 안 뽑는 것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4년에 실제로 1월부터 11월까지 소셜미디어 데이터 긁어서 분석을 해봤어요. AI랑 직업 언급되는 것 중에 관련성이 가장 높은 거 압도적으로 판사예요. 작년 11월까지는. 12월은 제가 정치적인 이슈니까 빼겠습니다. 근데 왜 판사를 이야기하느냐? 저도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이제 전셋집에 살다가 약간 사기 비슷한 거 당해가지고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 6개월 가고 있어요. 너무 뻔한 거고, 변호사님도 얘기해요. 여기 100% 승소다. 칠 수가 없다. 근데 그거 알면 뭐합니까? 6개월 동안 가고 있는데.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인간의 잘못은 아니지만 판사님이 일이 많고 절차라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딜레이 되고 있었어요. 또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판결인데 아니 공정하지가 않아. 편향이 들어간 것 같아. 또 드라마를 보게 되면 또 약간 뭐 뒷거래 있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면 정말 빨라지지 않겠냐는 게 첫 번째 이슈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진짜 빨라지는 건 맞죠, 당연히. 두 번째 이슈는 뭐냐 하면 편향이 없어질 것이다. 편향. 얘는 왜냐면 모든 걸 중립적으로 학습하고 뭐 남자도 아닌 거고 여자도 아닌 거고 뭐 지역
지역 출신 개념도 없으니까 편향 없을 것이다. 이런 거 기대하는 거고, 세 번째는 사실 언급하는 분들이 적긴 한데 판사는 결국 늙어 죽잖아요. 돌아가시는 거죠. 사람이니까. AI 판사는 늙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부족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고 나서 20년 지나면 엄청나게 빨리빨리 판단하니까 마치 500년 동안 근무하고 살았던 판사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어요. 다 좋아요. 좋아 보이지만 여기 이제 조금씩 들여다보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빨라지는 게 좋지만, 편향이 없는 것 같은 게 좋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어떤 법적인 이슈가 있어서 판결을 받았어요. 일단 막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고 막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판결문이 딱 떠 바로 5분 만에 내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너에 대한 거 모든 걸 다 긁어갔어. 그러니까 뭐 증명할 필요도 없고 너는 그냥 징역 10년이야. 이렇게 결정을 내려줘. 이게 내 이슈가 됐을 땐 과연 편향이 없다고 개인이 받아들일까? 사람이 잘 안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AI 면접관을 보잖아요. 면접 결과가 좋은 사람들은 수용성이 높아요. 근데 면접 결과가 나쁜 분들은 어떤 생각하냐 하면 이게 비인간적이다. 사람답지 않다. 학부모님들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실제 하지는 않았지만 입시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대학에서 경희대에서 학생을 뽑는데 논술이나 이런 평가를 AI로 한다. 학부모님들이 오히려 안 좋아하세요. 이 중요하고 그런 거 무슨 AI한테 맡기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있고요. 또 편향성을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정말 데이터 학습시키면 학술적으로 봤을 땐 편향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 인간이 만들어온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까 그렇게 생각하신 거잖아요. 인간의 판사가 편향이 많다. 그럼 인간의 판사가 만들어 수많은 편향을 학습한 게 A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학습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직은. 이걸 또 필터링을 하고 막 고쳐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판결을 학습시키는 건데 이게 편향이 있어. 그럼 편향을 지우기 위해서 판결이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작업은 또 누가 볼 건데? 이거 되게 복잡한 이슈예요. 또한 이미 많은 신문들이 보여주는 게 만약 음성으로 뭔가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이 사람의 특성이 인구 토끼형적인 게 들어가. 그러면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백인일 때 흑인일 때 또 만약에 인간 인터뷰한 걸 따내게 되죠. 뭐 억양이나 톤이 어느 지역 억양이냐에 따라서도 AI가 판결이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있죠. 깊게 들어가면 정말 논리적이냐 봤을 때 AI는 아직까지도 약간 블랙박스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제 인간은 그래도 판결의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딥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AI도 물론 판결문이라고 해서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판결문 한 줄 한 줄 봤을 때 이상한 부분이 있을 때 이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네. 또 하나는 이것도 있죠. 인간 판사도 실험을 해보면 비슷한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이거예요. 점심 먹기 전과 후에 판결이 달라요, 실제. 점심 먹기 전에는 사람 배가 고프니까 약간 시니컬해요. 약간 세게 먹이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 이게 논문으로도 있어요. 비슷한 사건들에 대해서 많은 걸 때려 넣어가지고 점심 전후에 형량 비교해보면 점심 먹고 난 다음에가 형량이 약간 낮아요, 사실은. 이게 AI가 없냐? 있어요, 얘도. 저도 학생들하고 좀 법률 실험 아니지만 어떤 걸 해봤냐 하면 학생들이 어떤 의견서 같은 걸 받아갖고 제가 30개를 동시에 입력을 해봤어요. 1번, 2번, 3번. 그럼 점수가 쭉쭉 순서가 떠요. 학생들이 이거 보여주면 대충 타당하대. 맞지? 저 친구 보고서 좀 더 좋네요, 교수님하고 얘기는 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번호를 섞어요. 섞고 다시 똑같은 플랫폼에 입력해. 그러면 점수가 바뀌어서 나와요. 우리가 실제 경험하잖아요. AI한테 프로mp트 입력해도 매번 다른 게 나오잖아요. 매번 다른 판결을 해주는 판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개인 이슈로 봤을 땐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나는 8년 기대에 있었는데 갑자기 15년. 근데 이게 무슨 뭐 로또 뽑는 것처럼 다시 돌릴 수도 없어. 그렇잖아요. 판결을 내가 만족한 걸 나올 때까지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판사가. 이게 뭐 게임 뽑기, 가차 뽑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문제가 있죠. 결정적인 마지막 한 방은 이겁니다. 인류가 AI한테 그 중요한 판사의 역할을 맡기게 되면 다른 것도 계속 맡기려고 할 거예요. 뭐 CEO, 대통령, 모든 것들. 그러면 인간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냐라는 거죠. 인간은 아마도 모든 판단을 다 맡겨주면 따라만 하는 존재. 이건 기계하고 인간의 관계가 역정되는 거예요. 기계가 마치 신처럼 모든 걸 다 판단해주고 인간은 가만히 있다 기계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존재. 이렇게 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인간 판사나 우리 법률 시스템이 아주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질 장면도 꽤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실제 뭐 판사 케이스에도 그런 게 비슷한 게 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 법에서도 보게 되면 변호사나 판사가 참고 용도는 써요. 다른 신에서 보게 되면 제가 휴머노이드라는 책에서도 다른 내용이긴 한데 폴란드의 한 럼주 회사가 휴머노이드, AI 휴머노이드 CEO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기존에 있던 CEO를 내보낸 건 아니에요. 인간 CEO가 있고 아직까지는 AI 휴머노이드 CEO가 이사회에 등기는 안 돼요. 하지만 참고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자기 라인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CEO들은, 이사들은.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정말 편향성이 없게끔 뭔가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그럼 얘 의견도 참고해 보자. 저 이런 거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이 산업 구조와 고용 시장에 어떤 변화를 미칠까요?
일단 지식산업이 현재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산업이었어요, 이제까지.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지탱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중국은 세계의 공장처럼 인식하지만, 중국이 AI랑 휴머노이드 투자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국의 산업을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층은 AI 휴머노이드한테 맡기고, 자국민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지식산업군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의 판도가 지식산업이 좀 더 몰리는 게 맞긴 맞는데,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걸 보게 되면, 기존의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수준에 대한 챌린지가 오는 거죠. 저만 봐도 그래요. 챗 GPT에 만약에 이제 $200 버전의 그 딥 리서치를 쓰게 되면 가끔씩 놀라는 게,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미 저희 연구원들보다 난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딥 리서치에 돌리게 되면 한 5분, 10분 돌아가서 나오는 거 보면 속도는 게임이 안 되고요. 시간을 3, 4일 준다는 전자를 놓고 봐도 대충 박사과정 학생 4, 5명한테 리서치를 붙여야지 나오는 게 10분 만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인간의 지식산업에 대한 어떤 시장 수요는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AI 때문에 사고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AI 도구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지식산업의 파이는 커지겠지만 그만큼 퀄리티에 대한 요구사항도 증가하기 때문에 인간 지식 노동자는 오히려 자기를 더 메타인지적으로 재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노동시장을 놓고 봤을 때 몸을 많이 쓰는 직군은 AI 휴머노이드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밀려나면서 이들이 다른 쪽 마켓으로 지식산업 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아까 제가 중국이 그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식산업은 만만해지냐? 만만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의 요구사항은 높아지면서 지식 노동자들은 더 챌린징 받게 된다. 전 큰 틀로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옛날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해서 DX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그 같은 맥락으로 요즘에 AX 프로젝트라는 걸 해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일단 용어부터 좀 문제가 있는 게 AX는 거의 한국에서밖에 안 쓰는 용어예요. 외국은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의 그런 목표가 무엇일까라는 걸 잡아야 되는데 자꾸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인프라, 인하우스 AI 플랫폼 만들고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기의 지능을 증강할 수 있는 메타인지를 키우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회사의 플랫폼이 후지건 뭐건 간에 알아서 자기 도구나 휴대폰인 툴로도 메타인지적으로 사고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단 쉽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새로운 AI가 이렇게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머리가 좋을까? 공신력 있는 논문을 놓고 보게 되면 작년 거를 놓고 보게 되면 지맷을 보게 했던 케이스가 있어요. GPT하고 제미나이. 지맷은 뭐냐 하면 미국에서 경영대학원 입학하는 시험인데 지맷 시험에서 이미 작년 기준으로 상위 1% 달성했어요. 근데 이런 툴들을 있는데 나는 안 쓴다. 또 툴이 있는데 내가 잘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대학교 1, 2학년 수준의 업무 능력이나 리더십을 갖고 있어. 그런데 지맷 1% 정도 되는 직원을 10명 붙여놓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저를 기계니까 무시는 안 하겠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 진짜 충분히 못 뽐낼 거예요. 당연히 내가 더 확장적으로 사고하고 창의력도 있고 해야지만 이 독을 잘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조직에서 이게 어려운 게 구성원들한테 창의성 얘기는 하지만 사실 조직에서 창의성을 말살해왔던 게 저는 우리나라 문화였다고 봐요. 다른 얘기하면 자꾸 뭐라 그러고 질문 못하게끔 하고 또 리더십만 봐도 그렇죠. 중간관리에서 넘어가야지 리더십 교육을 받지 신입사원한테 리더십 얘기 안 하거든요. 신입사원은 팔로우십이란 말을 썼어요. 넌 다 따라가라.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사람이 다 툴이 너무 좋아지니까 자기가 사회생활 하자마자 리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프트 스킬 측면에서 리더십, 창의성, 도전정신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는 메타인지적인 측면에서 또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측면에서도 사회 초반 신입사원이지만 수많은 박사급 연구원을 데리고서 일하는 것만큼의 그런 지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재편되고 있다고 봐요. 아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들어보면. 부담스럽지만 이걸 조금이라도 한 분과 외면하고 있는 분은 사실 사회에서의 대우 차이는 이미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이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 시스템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바뀌지 않는 게 저는 옛날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긴 한데 학력고사나 수능이나 지금 줄 세우기예요. 줄 세우기. 줄을 일로 세워서 학교 랭킹 따져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줄을 세우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공정한 걸 바라잖아요. 공정한 걸 바라니까는 줄을 잘 세우길 바라는 거예요. 딱 불만 없이. 그러니까 1점, 2점도 오차가 없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표준 커리큘럼, 이 범위가 있어. 요 안에서만 시험 문제 낼 거야. 그리고 시험 문제 뭐든지 최대한 객관화, 정량평가하는 것 쪽으로 해가지고 불만 있는 사람 없게끔 만들어놔요. 여기서 점점 더 좋은 대학, 좋은 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문제를 빨리 푸는 사람들이 성적이 높게 나오는 구조로 시장이 재편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실제 과학이건 수학이건 영어건 이렇게 대입시험 봤을 때 교수들도 잘 못 풀어요. 저희끼리도 그 얘기해요. 야, 우리가 수능 다시 보면 우리 학교 못 온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빨리 푸는 훈련이 아이한테 미래 사회에 도움이 되냐? 아니죠. 빨리 푸는 건 당연히 AI가 훨씬 잘해요. 얘가 전체를 다 이해해서 빨리 풀면 이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 푸는 걸 스킬로 만들어놨어요. 영어 지문 이만큼입니다. 제가 실제 수능 문제 봤더니 전 라인 읽었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그렇게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여기 보고 이렇게 규칙이 있대요. 그렇게 바로 답을 찍어야 된대요, 그냥. 이거를 근데 인간이 알아갖고 무슨 업무에 쓰겠어요. 예,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지금 사실 입시 시스템을 가장 큰 좀 마틀렉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그 다음 단계 얘기를 드리면 입시 시스템에 대한 학부모님의 맹신, 그다음에 교사의 약간 맹신도 있어요. 뭐냐? 입시를 없애란 말은 못해요, 저는. 어떻게 바꾸는 건지에 대한 해안도 저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환경 내에서도 예를 들어 학교라고 하면 자율적인 학습 시간이 있거든요. 이때도 왜 국영수만 하냐라는 거죠.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조금의 여유를 주면 좋겠고, 집에서도 입시와 관련된 학원만 보내시지 말고 최소한 고2 때까지만이라도 입시가 아닌 것도 아이가 잠깐 탐구해보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시간 자꾸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용기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걸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요. 똑같은 커리큘럼을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 들어갔을 때 자꾸 사회에서 창의적으로 행동하라고 하죠. 똑같은 거 15년 공부했는데 어떻게 남과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인지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사항이에요. 근데 전체 공부 분야 중에 10%만이라도 아무도 안 했던 걸 내가 공부를 했어. 만약에 내가 뭐 역학을 공부하거나 무장충을 공부하거나 또는 아무도 안 쓰는 이미 사라진 언어를 막 공부했어. 재밌어서 마치 무슨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말처럼. 입시하고는 무관하죠.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독특한 생각을 하게끔 뇌를 발현시켜줍니다. 이건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fMRI 갖고서 했던 수많은 뇌 실험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어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어 유치원이 긍정적인 교육과 부정적인 교육가 사실 동시에 있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AI로 자동 번역되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AI 클래스 같은 게 일반화가 되면 일단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편하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영어를 대부분 어른이 돼서 좀 구현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는 실제 외국인하고 딥하게 업무하는 환경에서 그들의 문화나 언어에 대해서 뉘앙스나 전달력이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배우게 해서 이 아이들 나중에 잘하게끔 한다. 이 논리를 봤을 때 저는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당장 지금 시점만 놓고 보죠. 지금 시점 놓고 보게 되면 6살, 7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는 시점은 20년 걸리거든요. 20년 뒤에도 우리가 자기 입으로 영어를 구사할까?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때까지는 충분히 AI 클래스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과 자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럼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어떤 분들이 이 시점까지만 듣고도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입시하려면 이거 필요하다. 근데 입시만 봐도 꽤 뒤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돈을 다른 데 투자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조기 교육이란 게 선행학습에 대해서는 좀 만족스럽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선행학습이라는 게 물론 약간 더 본인이 호기심이 있어서 이 챕터 다음에 뭐가 있는 걸 보고 싶어 해서 공부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강남 보게 되면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고등학교 2, 3학년 풀게끔 하는 거 보면 이건 경악스럽고 그건 궁극적으로 애를 망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커져요. 물론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애가 창의성을 갖고서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사는 데는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의 조기 교육은 좀 리스크가 크다, 안타깝다. 저 그래서 친구들이건 제일 사촌이건 그런 거 물어보면 이거 강력하게 사실 지금 방송보다 훨씬 더 세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아예 망치지 말라고. 그 정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지금 능동적으로 애를 망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저런 건 괜찮죠. 애가 정말 먼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 만약에 과학을 너무 관심 갖고 있어. 근데 이거 만약에 중학교 가야 배워야 될 커리큘럼인데 지금 애가 그 책을 보고 싶어 막 실험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전 이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입시를 위해서 무조건 땡겨서 부모님이 리드하는 거. 이거는 아이의 소프트 스킬 발달에도 안 좋고요. 두뇌 발달에도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인간과 AI가 협력할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며 업무 효율성은 어떻게 향상될까요? AI한테 정답을 요구하는 분들은 보통 AI를 잘 못 쓰세요. 생각해보니까 별로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대안. 이게 AI하고 나와 관계를 리더와 팀원으로 관계를 보시면 돼요. 내가 당연히 리더고 AI가 팀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1, 2년 차 된 팀원한테 사장님 보고할 자료를 만들려고 해서 이걸 한자도 안 고치고 가서 보고하시면 나쁜 임원인 거잖아요, 이거. 만약에 대안을 만들려고 해서 리뷰도 해주고 고치기도 하고 내 의견도 넣고 해서 가야지만 제대로 된 거잖아요.
딱 요 관계가 형성이 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의 상당수가 AI한테 뭔가 요구하면 딱 봐서 부족하게 보여. 이거 쓸모없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 개의 대안을 빨리 만들 수 있는 신입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2번하고 3번을 합쳐갖고 내 의견 플러스 알파에서 이렇게 해줘봐. 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티키타카를 자꾸 한다라고 보시면 같이 다듬어 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정답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직원들 대할 때 좋은 리더의 역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